군사법원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시죠.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조금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지방에 좀 머무느라고 어머니가 좀 쓰러지셔가지고 에?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연로하시고 이제 낙상을 입으셔가지고 네. 고관절이 아이고야. 골절이어가지고 아, 요새 네. 아프지 말자가 구호인데 뭐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연세가 있으니까 예. 수술도 힘들다 그래서 네. 일단 요양병원에 모셔놨는데 아이고야. 걱정입니다. 여러분 김정민 변호사님 어머님 쾌유를 좀 함께 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병원 응급실 뺑뺑이 뭐 응급실에 갈 것도 없었고 그냥 네, 바로 그냥 입원해서 네. 조치했는데 네.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네. 수술이 좀 위험하다. 병원에서요. 네, 회복될 가능성이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또 아버지도 연로하셔가지고 네. 아버지도 또 좀 약간 치매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집집마다 아이 없는 집이 없고 노인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다가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28개월짜리 2살배기 아기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지금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용산의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물에 공사하던 노동자 한 분이 4m 높이에서 추락을 했는데 이분 적절하게 그 응급실 못 가가지고 사망하셨다.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입니다. 세상의 해외에서요. 우리나라 의료 관광 오는 나라예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게 지금 주변에 아픈 사람 있다고 그러고 다친 사람 있다고 그러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논의 얘기지만 이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진 것은 사실 초창기에 국가 초창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뭐 공산주의자라는 비난까지 감수해가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들여온 거거든요. 그 초창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 저희도 아시지 않습니까? 급여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의료보험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게 지금 상당히 위태로워졌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빨리 조속히 좀 정권이 정부가 좀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고 네.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네. 이게 공기처럼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 귀중함을 모르는 건데 그게 하나라도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게 소중했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저희 딸내미들도 새벽 한 1시에도 산책을 나가요. 네. 전주에서 안전한 곳이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외국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치안 시스템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누가 선사한 게 아니죠. 네. 선조들이 다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업적이란 말이죠. 그것을 후손들이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특히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독자인데 네.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간병인 신청을 해보려고 요양보호사 신청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뭐 거동이 자유로우시니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장 누군가 좀 옆에만 지켜봐줘 눈만 있어도 가능할 텐데 멀리 있는 아들이 어떻게 매번 가서 그걸 합니까? 예. 참 우리가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산업화는 됐다지만 과거에 농촌 사회에서 그 사회 그 지역 사회가 담당했던 이런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수시로 이제 오가면서 네. 케어해 주는 게 정말 고맙죠. 저도 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네. 그 뭐 뒷집 네.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다 달려들어서 어떻게 결국
그 낙상 사고를 입었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줘. 예. 아들은 서울에서 예, 일하느라 그렇죠. 이제. 박정훈 대령 재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쩐지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참 이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데 실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고 이번에 저도 노령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다. 이게 자식들이 요즘 뭐 그 쉽게 용돈을 못 보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달 100만 원씩 보내왔는데 이제 힘에 부치고 애들이 크니까 애들 학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노령연금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나니까 아버지 생활비는 그래도 두 분 노령연금으로 어떻게 충당이 되겠다고. 네. 만약에 그거조차 없었다면 이제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반 직장인 아니고요 변호사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인데도 이렇게 그렇죠. 요즘 걱정이 변호사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유,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편의점, 취재 편의점 제가 이렇게 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 다반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이걸 이제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저희가 취재 편의점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제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이제 같습니다. 변호사 네. 뭐 이런 사회적 직책과 역할이 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고 자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연로하신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모호했구나. 그래서 휴화산이 활화산이 돼서 터진 건데 그렇군요. 막상 터지고 나니까 감당이 잘 안 되는 아유. 휘청휘청하는. 그래서 지난주는 진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제가 뛰어다녔죠. 바쁘셨죠. 예. 네. 또 이번 주에 또 박정훈 대령 중요한 공판 7차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뭐 신경이 복잡하셨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장윤선 또 편의점 출연하라고 하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해번님께서 취재 편의점 100만 돌파 기원해요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요새 힘이 좀 많이 붙입니다, 여러분. 취재 편의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아침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동접이 요새 오늘은 조금 낮은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김 변호사님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박정훈 대령 7차 공판 있었습니다. 7번째 재판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매번 그 재판에 참석하실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죠. 어제 재판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 아침에는 박진희 군사보좌관 신문을 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가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해병대에서는 8명을 이첩한다고 했는데 결국 조사본부에서 도대체 몇 명을 이첩한 거냐. 사단장은 이첩이 됐냐 그러니까 이첩이 된 거래요. 네? 사단장을 이첩했다는 거예요. 조사본부에서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두 우리가 명 이첩했다고 둘 세상에 다 다 알려진 건데. 경북청에 다 네, 창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6명이 이첩됐다. 그래서 당신 생각이냐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하더냐 그랬더니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종섭 장관이 네. 그러니까 첫 질문부터 어깃장이 나기 시작했죠. 네. 첫 질문부터. 그래서 이제 2명을 이첩했다라는 게 팩트기 때문에 8명을 이첩하려고 그랬는데 2명만 이첩됐다는 걸 그렇죠. 전제 사실로 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처음부터 좀 황당해진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 가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리라고 요청드린 네네 7페이지에 보면 네 2024년 8월 1일, 8월 2일 11시 52분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제작단에서 7페이지를 조금 띄워주시면 예, 저기 띄워졌습니다. 네. 8월 2일 11시 52분. 52분 29초. 예. 조금만 키워주시면. 예. 요걸 이제 보시죠. 지읒기억님께서 장관님께서 통화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첩이 된 다음에 네. 장관의 첫 멘트가 뭐였냐면은 도대체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한테 명확하게 지시는 한 거냐 이첩을 보류하라고 이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본인 멘트가 맞냐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군사보좌관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자를 보냈냐 그랬더니 8월 1일 날 뭐 원래 예정일을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조차도 수명하려는 뚜렷한 태도를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 사령부의 최후의 보관이 뭐였냐면 그 조사본부로 이관건이 네. 이게 최후의 보관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그게 거부되고 나서 네. 조사본부로 이관하지 마라고 이 부분이 거부되고 나서는 네. 그럼 안 하겠습니다라고 복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었어요. 복명은커녕 꽁시렁댔단 말이죠. 아니 내가 조사본부 이관을 건의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되느냐는 투로 좀 짜증을 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도 해병대 사령관이 좀 이 국방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병대 사령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8월 1일 오전에 네. 10시 39분에 네. 이 국방부 말에 따르면 네. 따르게 되면 우리가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어요. 네. 지금 8월 1일 10시 39분 보이시죠? 5페이지입니다. 예, 쉽지 않은 부분 제가 이제 색깔로 표현했는데 거기 보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급제대 의견에 따른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네. 표현을 했어요. 예. 이걸 제가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제시하고 물어봤어요. 이 상급제다라는 건 국방부 맞지요? 네. 맞답니다. 어. 그다음에 관계자를 변경한다는 게 수사하는 사람을 변경한다는 겁니까? 이첩 대상자를 변경한다는 겁니까? 예. 그랬더니 그건 이첩 대상자를 변경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선히 답을 했어요. 예. 이 부분에 해병대 사령관은 상당히 저항을 했거든요. 모르겠다. 네.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그건 박정훈 대령이 작성해서 준 걸 그대로 전달만 했을 뿐 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김기한 사령관은 변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장관 선선 인정하더라고요. 여기 상급제대 의견에 따른 관계자 변경이라는 게 뭐냐. 국방부 의견에 따라서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이 된다. 이런 취지를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요. 못 봤다? 네. 어. 아니 군사보좌관한테 보내준 문자인데 자기가 못 봐요? 근데 자기가 보낸 국방장관이 건데 못 봤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요지만 그 보고를 받았지 이 텔레그램 문자 자체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문자를 봤다면 당신이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이 말이 맞는지 점검하라고 법령 검토를 시켰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랬을 것 같대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쉽지 않은 참고적으로 이 문자는 누구로부터 박진희한테 간 겁니까?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예. 군사보좌관한테 보낸 거죠. 아, 그때 그래서 군사보좌관은 우즈베키스탄에 동행하고 있었어요. 장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는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참나.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 이 텔레그램 문자를 네. 요지만 보고를 받았지 직접 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 제가 예. 한탄투로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해야죠. 예. 그리고 그건 의미가 있었죠. 만약에 이런 그래서 제가 아니 군사보좌관 이게 왔는데 안 보여줬겠어요 장관을?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자를 아이고야, 보고 정말.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네. 해병대 사령부에서 국방부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범죄자가 됩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다면 네. 그 말이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서 관계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지에 네. 대해서 법무관리관이나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적은 없고 네. 자문을 구한 적은 없고 만약에 자기가 이 문자를 직접 봤다면 자문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낸 다음에 예. 4분 넘는 통화를 해요. 누구랑요? 그 김기한 사령관과 박진희 핸드폰과 그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그때 들고 있던 폰을 우즈베키스탄에 나가서 같이 썼기 때문에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를 했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8월 1일 15시 29분에 29분? 15시 29분에는 이제 그 6페이지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해병대 사령부에 보관을 얘기를 합니다. 네. 조사본부로 이관해 주십시오.
조사본부로 이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최종 건의였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문자 역시 못 봤대요. 국방부 장관. 못 그러니까 봤대요. 본인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못 봤다라고 봤다는 얘기하는 취지로 거예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진희 군사보좌관 휴대폰으로 왔기 때문에 예. 내 게 아니니까 예. 나는 못 봤어라고 예. 변호인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7페이지에 보면 53번 7페이지에 보면 네. 15시 53분에 문제 그 텔레그램 문자가 날라와요. 네. 사령관님, 장관님께서는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고 수사권 없기에 조사라는 말을 수사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조사본부로 이첩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국방장관은 조사본부 이관 건의를 받았느냐 보고를 받았냐 보고는 받았는데 이 문자 자체는 못 받다 그래요. 이종석 국방장관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글이 이렇게 간 건 보고를 받았냐 했더니 정확히 모르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귀국해서 조치 판단해주겠다라고 주장했다는 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다르지 않냐? 이게 네. 귀국해서 조치해주겠다는 뜻이냐? 하지 말라는 뜻이지.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명을 안 하고요. 제일 황당한 게 이겁니다. 8월 1일 12시 6분경에 보낸 5페이지에 보면요. 네. 이게 지금 제일 황당한 거거든요. 네. 군사보좌관이 아까 그 10시 39분에 해병대로부터 잘못하면 직권남용된다는 맞아요. 문자가 건의를 보냈죠. 받고 네. 통화도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1시간 넘게 지난 다음에 이런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군사보좌관이 이것도 보내요. 군사보좌관이 누구한테 예, 보내는 거예요? 김기환 사령관한테. 김기환한테. 그래서 제가 예. 물어봤어요. 예. 보고했느냐 사전에 안 했대요. 보고 받았느냐 안 받았대요. 그럼 이 문자는 언제 알았느냐 하니까 장관 그만두고 알았대요. 말이 되는 얘기를 말이 하세요.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 정말. 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확실한 예.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해는 징계로 하라. 수사와 징계로 나눠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8명 중에 1분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네요. 정말 8월 그렇죠. 1일 날 12시 예, 예. 06분 이게 57분에 텔레그램. 이걸로 모든 게 해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군가는 수사 이첩 대상에서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중요하네. 거기에 지휘책임 관련자가 저기 그 현장 통제간부가 지휘책임 관련자인가요? 그러니까요. 상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단장, 여단장 정도를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사단장, 여단장 좀 징계를 좀 처리해주면 안 되겠어? 이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거는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죠. 가이드라인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도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흔한 수사 개입이다. 가장 흔한 네. 수사 개입. 군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수사 개입이다. 예. 항상 수사 개입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 좀 징계로 처리해도 되잖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꼭 수사로 그렇게 처벌까지 해야 돼? 내가 알아서 징계할게. 저도 사단 참모할 때 사단장과 실갱이가 벌어졌던 게 제가 대대장 처벌한다 하니까 사단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사조치하마. 이 항상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누군가는 수사 의뢰를 하고 누군가는 빼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국방장관 이거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이 명확한 문자에 대해서 이걸 보시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자는 징계. 그러면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8명을 전부 다 형사처벌한다고 했으니 이 중에 몇 명은 징계로 좀 빼달라는 얘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읽히시냐요? 왜 그게 그렇게 읽히냐는 거예요? 네. 아무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말은 8명은 이첩하고 징계도 하라는 뜻이냐 이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명확하게 이건 구분해서 알려준 그렇죠. 거예요. 확실한 혐의자. 과외 선생님이 네. 학생한테 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너 요렇게 외워. 라고 지침을 주는 겁니다. 항상 지휘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예. 감독 책임을 얘기하는 지휘 감독 책임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자기 잘못은 아닌데 예.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잘못했으니 너도 책임져라. 이걸 지휘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 여단장을 얘기하는 게 가장 맞죠.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 와서 끊임없이 자기는 지휘한 바가 없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얘기했으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사단장은 아예 징계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모든 게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정당한 명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 측에 부정 청탁이 있었고 해병대 사령부 측에 거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뒤에서도. 네. 조사본부 이건 하지 마 그러는데도 네. 예 안 하겠습니다라는 응신 안 하고 아니 내가 말이죠 이관건이란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유족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전화를 요구해요 국방장관이. 지금 전화 안 한다는 말까지 해버려요. 김기현 사령관이. 예, 예. 그러니까 다음 날 벌어졌던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장관이 의심하는 거예요. 너 어제 그렇게 나한테 개기더니 너지 이런 얘기죠. 네가 한 거지. 항명의 주체는 예, 너지라고 김기현 사령관이 의심을 받은 거죠. 의심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의심을 촉발시킨 게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 모든 책임 내 가지고 넘기겠다. 내일. 네. 이 건의를 북북 지웠잖아요. 예. 그 상황이 아마 이 텔레그램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8월 1일 오후 늦게 무렵에 예.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와서 해병대 사령관이 들이받은 거 아니냐. 예. 조사본부 이 이첩보류라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은 조건부였어요. 나는 이첩보류 할 테니 너희들은 가져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8월 2일 안 넘길게. 네. 대신 가져가 사건을. 이렇게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랬죠. 조건부예요. 그게 연결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사본부 이관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해병대 사령관도 이제 그럼 이첩보류를 나도 이제 수명할 수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네. 수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 아주 애매한 상황이 8월 1일 날 오후에부터 밤까지 이어지다가 8월 2일 날 이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는 자 지휘 책임자 일부를 징계로만 좀 처리해달라. 이게 정당한 명령이에요? 이건 부정청탁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해도 아니야. 그러네. 야, 검토해 사단장, 주십시오. 여단장은 말이야 징계로 처리해. 이것도 아니에요. 네. 검토해 주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원형이네. 네, 사령관님 제발 정말 제발. 군사보좌관이 네. 보낸 거예요. 김기현 사령관에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제발 했거든요. 제발 저 사단장 여단장 좀 빼줘. 플리즈. 징계로. 그래서 네. 플리즈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피의자 신분이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 네. 정확하게 해병대 사령관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해병대 사령관이 그러니까 그 보내고 네. 받고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텔레그램 문자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네요. 자, 이첩을 부류했어요. 속내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네. 누군가는 좀 빼달라. 너무했다.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냐. 예, 예. 지금에 와서는 아랫사람 2명을 처벌하는 게 너무했다라고 뻥을 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윗대가리 2명을 처벌한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뻘쩍지근해. 그러니까 네, 이 빼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지휘 책임자라는 게 현장에 있는 그 여군 2명이 지휘 책임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단장, 여단장 등 고급 지휘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 책임자는 좀 빼달라. 넓게 보면 대대장도 포함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현장에는 그 중사와 중위, 상사 등 이 간부들이 있었고 네. 위관장교와 부사관들이 그 대대장도 현장에 직접 있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넓게 보면 대대장조차도 지휘 책임자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요. 이건 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래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사단장, 여단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지휘 책임자로 포섭이 되고요. 대대장조차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문구라고요, 이게.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국방장관이 참 어제 제가 실망했던 게 그겁니다. 아니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명확한 국문법상 너무나 문장상 너무나 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이 문구를 가지고 자기가 못 봤다고 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걸 현직에 있을 때 봤으면 군사보좌관을 혼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혼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황당하죠. 제가 그래서 이 문자를 언제 받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국방장관은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를 포함한 그 누구를 넣어라 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이 문자는 뭐예요? 넣어라 빼라 했잖아요. 예. 8월 1일 12시 이건가요? 06분 57분에. 자기를 포함한 그 누구를 넣어라 빼라라고 한 적은 없다. 부탁은 했다.
이건가요? 아, 검토 부탁을 네, 했다. 검토 부탁을 했다. 검토해 제발. 네? 제발. 지시한 바는 없어. 플리즈. 제발. 네. 네. 이게 아휴.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그래서 해병대 저기 국방장관이 제가 웃음을 참기가 참 힘들었던 게요. 네. 마지막 멘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동안 자기가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았대요. 저기 이종섭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로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과의 통화도 무슨 내용인지 말을 말 못하는 못하고. 주제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허위사실이래요? 그러니까요. 그 어이가 없죠. 그러면 허위사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든가. 어제도 분명히 제가 물어봤어요. 조목조목 얘기를 예, 해야죠. 그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 저번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예. 말 들었느냐? 예. 말 못하겠대요. 아니라고 안 해요. 예. 말 못하겠대요.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예. 괴롭다. 의가 없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예. 그런 식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이제 진술 기회를 받았으면 저 같으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네. 강력한 비난을 했겠어요. 당신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지금 그 군인이 돼가지고 말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통수권자, 장관 이런 사람들을 사그리 지금 그 모함하고 있는데 너 정말 나쁜 놈이다. 너 천벌받을 것이다. 이랬어야 맞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네. 자기 너무 괴롭대요. 참 어쩌라고.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장관의 얘기는 이겁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증인신문 할 때 정리한 게 그거거든요. 자, 당신 말을 그동안 쭉 들어보니 이거더라. 결재를 번복한 이유는 초급간부 때문이었고요. 네. 초급간부가 너무 걱정됐고 수사지시나 기록 수사지시 이런 건 다 자기가 이첩 보류도 자기가 지시했고 네. 수사지시도 다 자기가 했다. 그러니 대통령의 통화는 묻지 마라 이런 얘기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어제 또 한 가지 큰 쟁점이 됐던 게 왜 사단장을 도대체 휴가 처리하려고 했느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버버.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는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왜 작년에 국회에서 그렇게 네. 수사보고 이후에 인사와 관련된 독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부인했느냐.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신의 진술서에도 나오더라. 네. 그 이종석 국방장관이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 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9월 18일자 진술서에. 거기에는 분명히 독대하면서 이 해병대 사령관이 일사단장에 대해서 파견 명령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네. 단둘이 앉아서 일사단장, 후임 일사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단 이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해병대 일사단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제 수사로 이첩 위태하되고 그러니 더 이상 일사단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파견 명령을 해병대 사령부로 내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독대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이 파견 명령 내겠다고 했고 당신이 제가 해준 거 아니냐. 파견 명령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말을 했다는. 아니 자기가 냈잖아요. 9월 18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진술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진술서도 그걸 좀 제출했어요. 보여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네. 직접 작성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서명을 했는데 그러니 황당하죠. 아니 본인이 서명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내가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휴가 지시를 했냐 그러니까 휴가 지시 전에 정상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국방장관 얘기는 뭐냐 이종섭 씨 증인 얘기는 뭐냐면 7월 30일 수사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결심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규 장군 인사 때 얘기하자라고 네. 했다고. 그럼 신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사단장에게 장관이 제거한 신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 근무 지시를 왜 해요? 장관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정상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자, 해병대 사령관이 파견을 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거를 안 해줘. 그럼 파견 명령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전히 일사단장직에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왜 정상 근무 지시를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설명. 안 맞는 얘기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감추려고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한테만 보고한 게 아니라 아침에는 총장에게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후임은 누구누구를 검토했는데
그 이게 합참 총장의 합참 총 아니 해군 총장. 해군 총장. 해군 참모총장한테도 7월 30일 날 오전에 들어가서 똑같은 보고를 했다고요. 수사 보고하고 나서 독대하면서 이제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예. 했느냐? 이제 이첩을 해야 되는 일사단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 후임을 검토해 봤는데 합참 전비실장과 해병대 부사령관을 물망에 오려고 봤는데 합참 전비실장은 합참의장이 곤란하다고 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사령관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라는 재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려고 총장과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수사 보고는 대면 보고 사안이 아니니까. 그래서 장관한테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심지어 군사보좌관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사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 나가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정리를 했어요, 자리를. 그런데 무슨 독대를 안 하고 국방부 장관은 작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서면서 나가면서 해병대 사령관 일사단장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 갔대요. 심각한 얘기는 없었대요. 그런 명백한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결제 번복 사유에 대해서 자기가 신중치 못했다. 확신이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다 개뻥인 거예요. 아니 독대하면서 인사에 관련돼까지 결제를 해줬는데 예. 무슨 확신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여단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면 사단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자기가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사단장 이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명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말 맞다나 조사본부도 나중에 이첩을 했대요. 사단장을. 그건 틀린 말이지만 그만큼 사단장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이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불가피했던 거라고요. 이첩이 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과실이 포착됐기 때문에 네. 일사단장에 두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인사권이 없으니까 참. 네. 해군 총장에게 공식적인 인사권은 있고 실질적인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예요. 실병력을 움직이는 일사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방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큰 미스를 한 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온팡 혼난 거 아니냐. 깨졌다. 예, 왜냐하면 이첩도 이첩이지만 예. 이게 실병력을 움직이는 사단장을 마음대로 국방장관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예. 선조치를 했다고? 말이 안 되죠. 알았다면 엄청 운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파견 명령부터 취소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 제출 안 했지만 네. 왜 정종범 부사령관이 불려가게 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왜 일사단장을 복귀시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대요. 해병대 사령관이. 네, 사령관이. 왜 도대체 일사단장을 복귀시켜야 되느냐? 예. 좋아, 이첩보리는 그렇다 치자. 예. 뭐 무슨 법령 검토를 더 해야 되고 이런데 어차피 그러나 예. 일사단장의 과오는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허위보고 정황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일사단장을 복귀시키라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한 거예요. 김기환 사령관. 예. 그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일사단장을 복귀시켜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일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해임하겠다라는 것은 보직해임 권한이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없지만 네. 선 판단은 해병대 사령관이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보직해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보직해임 권한이 있는 그 국방장관한테 건의를 한 거단 말이죠. 네. 그 건의는 자기는 나름대로 고충을 가지고 결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결심이 흔들리면 지휘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번 보직해임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이것은 유지시켜야 사령관도 지휘권이 서는데 갑자기 내가 그 사표 받겠다 하는 사람한테 사표 돌려줘라. 휴가 황당하죠. 그래서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증인신문할 때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보라 했더니 재현을 못해요. 왜 휴가 조치를 하라고 했느냐 했더니 안 주니까 장관이 그랬대요. 일사단장은 뭐하나? 파견가 있습니다. 휴가 조치하게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네. 그 전혀 결이 다른 한 개인에 대한 그 신상을 관리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관님 사단장 빼고 나머지 사람 휴가 좀 보내라고 한 적 있느냐? 없대요. 자, 초급 간부들 트라우마 걱정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다 같이 보내야지. 네. 왜 그 사람만? 자, 초급 간부 트라우마 걱정된다고 했는데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사후에 보고받거나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 없대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증인신문에서 자백은 못 받았지만 거의 뭐 다 나왔네요. 네, 다 나왔죠. 예, 사실상 다 나왔다고 그리고 봐야 황당한 되겠네. 게 예. 이렇게 국방장관이 그 밑에 있는 군사보좌관이 장관의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사실을 다 대통령실에 알리고. 그러니까 어제 증인신문 오전 오후를 통해서 진술로 나온 건 뭐냐면, 자, 이첩이 강행된 사실도 장관은 보고하라고 안 했는데 대통령실에 군사보좌관이 알아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 회사만 다녀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보좌관이 장관의 결재 없이 대통령실에 함부로 그러니까요. 이게 상상이나 예, 할 수 있는 예. 일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보좌관이 설령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당신 그 장관한테 물어봤어? 당신 저 장관 입장이 뭐야? 그거 들어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그렇다면 어떠냐면은 이 구조는 군사보좌관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서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다면. 그러네. 네, 국방장관의 박진희 말을- 군사보좌관은 네, 대통령실 직원이네. 대통령의 네. 참모였던 거예요. 네. 그냥 장관의 참모라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명칭에 불과하고 네.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참모처럼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어제 중요한 정황이 또 하나 나왔던데요. 어떤 겁니까? 자, 국방장관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작년 8월 9일자 모 신문의 보도가 이렇게 나갔거든요. 7월 30일 결재라고 자기가 밤잠을 설쳐가지고 조국 간부들 걱정해. 밤잠을 설쳐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조국 간부 걱정해 밤잠을 설쳤다 어제. 네.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한 적 있냐? 없대요. 그러면 도대체 조국 간부든 뭐든 결재를 번복하겠다 이런 말을 최초로 발설한 건 언제냐? 점심 무렵이래요. 오전에는 아무런 징후가 없었던 거예요. 출근하고 11시 54분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네. 아무런 그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건의 발달은 7월 31일 11시 54분 02-800-7070으로부터 이종섭 장관에게 어떤 전화가 오고 그 전화가 그때부터. 오고 난 다음부터 발동이 걸린 그렇죠. 겁니다. 근데 발동은 그 전에 걸렸어요. 어제 그 중요한 진술이 하나 예. 뭐냐면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장관이 밤잠을 설친지도 모른 채 네. 다음날 아침 6시 50분에 예. 그 권아무개라는 법무관을 불러요. 그 국방부? 예, 장관실에 있는 예, 법무관인데 법무관. 불러다가 이첩 보류가 가능하냐고 검토를 시켰다는 거예요. 몇 자, 시예요? 아침 6시 새벽에? 예, 새벽 6시 반인지 50분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직 장관은 운도 안 뗐어요. 예.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예.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예. 군사보좌관이 예. 그 장관의 표정만으로 읽었나 보죠. 아, 저분이 내일 이첩을 보류할 거야. 그러니 내가 아침에 미리 법령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법령 검토를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누구로부터 어떤 팁을 얻었기에 새벽 6시에 법무관에게 그렇겠죠. 이걸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7월 31일 날 네. 11시에 대통령의 경로가 예. 그 자리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뭔가 로비에 의해서 있었다면 사전 징후가 있었을 것이다. 11시 이전에 뭔가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강희국 부속실장이 8시 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침부터 부산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네, 부산했어요.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봅시다. 군사보좌관은 누구의 참모였다고요? 대통령의 참모였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명목상의 참모 누굽니까? 임기현 국방비서관 있죠. 그렇죠. 대통령의 비서진이 움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의구 부속실장이 오전 8시 때에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쭉 이어지는 그래요. 실무진들의 전화가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징후가 뭐가 있냐면 제가 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자, 장관이 이제 이첩부를 하고 7월 31일 날 13시 30분에 최초 상황 그 대책 회의를 합니다. 법무관리관을 부르고 대변인을 부르고 정책실장을 불렀어요. 근데 정책실장 일찍 이석을 했고요. 네. 그때 매우 요상스러운 진술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뭐냐면 전하규 대변인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니까 바로 법무관리관이 왔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와 있던 때가 아니에요. 예. 자기가 가고 나서 법무관리관이 왔어요. 예. 첫 멘트가 이거였대요. 장관이 법무관리관을 보고 자 8명을 다 이렇게 이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장관이. 예. 그러니 법무관리관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서 국방장관한테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13시 30분 이전에 그 누군가로부터 법령 검토를 받은 적 있냐? 없대요. 그러면 왜 그런 멘트를 했을까? 그게 굉장히 수상한 징후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예. 이 사건을 관료하는 누군가의 완벽한 법리오해. 그게 뭐냐면 수사권이 없으니 이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수사권이 없으니 이첩하지 마라라는 오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이게 수사권이 없으니 이첩하지 마라가 아니라 예. 재판 관할권은 없으나 이첩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률에. 네, 예, 그렇죠. 재판 관할이 없는 겁니다. 수사권 자체가 있다 없다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국민의힘 예. 여당 사이드하고 보수 우파 예. 패널들은 지금도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사를 그렇죠. 했냐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본 부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한 핵심적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수사권이 없으니 네.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라는 게 핵심적 지시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시사항이 국방장관이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첫 일성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8명을 다 이렇게 네. 이첩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은 항상 지휘관의 의중을 먼저 읽고 대응을 한단 말이죠.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까? 자, 8명을 다 꼭 이렇게 이첩해야 되는 건가? 그럼요, 그래야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뉘앙스가 벌써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8명 다 이첩해야 되나?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게 참모들의 판단인 거죠. 확실하지 않으면 뉘앙스를 남기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라고 단정하죠. 왜냐하면 아직 다 들은 게 아니잖아요. 더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라고 해야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거 이제 눈치 없는 참모가 당연히 해야죠. 이러버리면 그다음 다 너 나가. 그다음 저 사람 이제 안 되겠다. 잘라. 다른 사람 불러 이런단 말이죠. 다른 사람 불러죠.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전 검토가 분명히 됐을 거다. 저는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미 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그런 법령 검토의 사전 정비 작업이 7월 30일 밤에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어제 이제 증인신문 해보니까 7월 30일이 아니라 7월 31일 오전에 된 거 아닌가? 아침 일찍 된 거 아닌가? 그 주체들이 대충 어제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권아무개 법무관 매우 이상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이 사람이 개입해서 이게 컨트롤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도록 하는 어제 그 매우 중요한 되게 엉뚱한 얘기잖아요. 아니 장관 아직 운도 안 됐는데. 군사보좌관이 미리 알고 법령 검토까지 다 해놔. 새벽 6시. 새벽 6시에 불러서. 그것도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무관들이 정시 출근이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 같은 경우는 8시 반인지 9시인지 그렇습니다. 일반 예하는 8시 출근이지만 국방부 같은 경우는 8시 반이나 9시 출근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8시 반 출근이라도 6시 반이면 2시간이나 빨라요. 그러니까요. 어떤 법무관이 그 시간에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8시 44분인데 우리가 변호사님 어제 재판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재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지금 16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그 사실조회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김 변호사님 요청한 건데 일단 02-800-7070 전화해 누가 전화했냐 이종섭 장관에게 요거 사실 확인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난해 그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하냐 사단장을 요 발언 이거 누가 한 거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재판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까? 환행과 동시에 그 시간에 해병대는 수사권이 없으니 그 혐의자 특정하지 마라. 이 얘기도 혐의자 특정하지 마라. 요것도 확인 사실조회 이것도 했느냐? 이게 3가지를 요청했고요. 이제 6가지 요청 사항 중에 이제 3가지가 채택된 건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국방장관이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진술 안 했거든요.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장관이 그걸 인정했더라면 맞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고 그때 이런 일로 사단장 어쩌고 저쩌고 이걸 인정했다라면 대통령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장관이 인정을 안 했고요.
그 인정 안 한 이유로 든 게 뭐냐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신의, 예? 업무상 그 필요성 이것 때문에 일체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랫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윗사람과의 대화를 쫑알거립니까?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윗사람 당신이 얘기하라 이거죠. 그래서 채택된 거고 이 부분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법이 물론 독립돼 있다고는 하지만 최후의 보루는 역시 국가 원수예요. 그렇죠. 사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판에 협조해야 됩니다. 어떤 그 통수권자도 네. 그런 면에서 그 법원이 꼭 이 심리를 위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없이 뭐 재판의 뭐 공정성이랄지 수사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자체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공수처 수사를 보자, 뭐 경국청 수사를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네. 대통령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문회 방송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 경북청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를 했고 특별한 국민들이 특별히 뭐 이의를 달기 어려운 그런 수준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뭐냐고요? 이의 신청한 유족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유족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고요. 일사단장을 결국 그 송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의를 달기 힘들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외압이 없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어느 국민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의원도 증폭됐잖아요. 다 스스로 입증막들을 하면서 국가안보 운운하면서 말을 다 못했는데 무엇이 해명되다. 단 하나 믿고 싶은 거 그거죠. 여당 의원이 그렇게 물어줬습니다. 박정훈 대령한테. 당신 대통령실로부터 일사단장을 빼라는 명확한 전화를 받았어? 안 받았습니다. 됐어. 됐잖아.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난번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록이 아주 우연한 자료에서 엉뚱한 인물이 튀어나왔다. 그게 바로 검찰 공안 특수통 라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그건 이제 그 법률비서관 네.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예. 얘기했던 건데요. 주진우 법률비서관 예,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네. 800-7070의 전화가 예.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갔거든요. 그 회의 시간에. 그리고 조태용 7월 31일 날 예, 회의 시간에? 네, 그렇죠. 7월 31일 날 11시 7분인가에는 조태용 안보실장한테도 갔고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원래는 그 회의에 참석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태용 그 안보실장이. 네. 11시부터 회의는 임기훈 안보라인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보고 당사자들은 임종득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보고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를 받다가 대통령이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전화해서 11시 07분에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그래. 실무자들 회의이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 참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태용 그 안보실장이 불려 들어갔죠. 중요한 문제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나서 11시 43분인가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짧은 통화가 와요. 그것도 역시 불려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회의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정보를 얻었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도 법률비서관이 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게 이상한가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합리적이죠. 굉장히 그게 이제 공안통이고 그분도 게다가 법무관 출신이 아니어서 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 캐릭터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던 건데 그러나 그게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 말 맞다나 내가 그 이후에 전화한 게 한 번도 없지 않느냐. 내가 개입됐다는 증거를 대라 그랬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다만 법률비서관 소속 모 행정관은 등장을 합니다. 그 행정관은 누구예요? 고 아무개인데요. 고 아무개. 그분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아예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도대체가 대통령의 그 황당무계한 법리오해, 수사권이 없으니 이첩도 하지 마라라는, 재판권이 없지만 이첩까지는 가능하도록 법령이 돼 있는데 예.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권 없으니 이첩도 하지 마라. 예. 이런 오판을 한 실무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700, 800, 7070의 전화상으로 연결고리는 생겼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법령 검토를 하는데 그때 그 전화 받았던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해명이 부족하다.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재판 이 결과 그리고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말 전화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동안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02800-7070의 전화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앞서 대통령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재판에 협조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든 모든 언론들이 네. 대통령 응답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답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권리와 의무로만 해석한다면 네. 국가 통수권 그 국가 지도자가 아니죠. 권리와 의무로만 봅니까? 그렇잖아요.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법령상의 근거가 아닌 상식과 네. 거기에 터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일반 시민도 증인으로 불려나가면 선서하고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하물며 국가 원수가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발언한 게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는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탄핵 사유죠. 지금 국회 개원식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사실은 답을 하리라고 믿고 제가 신청서를 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증인신문은 해야 되는데 증인신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묻지도 않을 수는 없죠. 대답하지 않으실 거니까 나는 묻지도 않겠다? 그건 재판의 기본을 벗어나는 거죠. 대답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물어봐야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신 여부 자체도 정황 증거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자신 있게 응신하겠죠. 무슨 그런 헛소리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런 대답을 못한다? 그럼 추정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종석 국방장관도 어제 중요한 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왜 말을 못하냐? 예. 재판부가 추궁을 했어요. 예. 두 가지 사유가 있다. 변호사님이 아니라 재판부가. 네,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예. 뭐냐면 변호사 등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할 수 없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자기나 친족들의 형사 처벌이 우려될 때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형사 처벌 조항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경로 전화가 입증이 되면 예. 그들의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그렇죠. 때문에 나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친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약간 개연성이 그렇죠. 엄청 커 보이는 선택인데요. 그건 이종석 뭐냐- 장관이 그걸 선택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표면적으로는 뭐 국가 안위,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원활한 직무수행 어쩌고 하지만 그것은 증언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단지 허용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나 친족 등의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을 때 내가 말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내가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진술은 그거여야 되죠. 혹시 대통령과 친인척이시냐 물어봤어야 되겠지만 차마 그렇게는 묻지 못했죠. 그 얘기는 자기들 나름대로도 다 그걸 분석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맹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 나름대로 변호사들을 통해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걸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직권남용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권리니까. 사실조회 자체가 아예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지만 만약에 증언대에 세웠다면 대통령조차도 아니 그거 내가 말이야 하면 나의 직권남용을 내가 입증해야 돼? 내가 왜? 나 거부할래. 이럴 수 있어요. 권리는 행사하시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법원의 명시적인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누구나 다 그러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조회에 응실 안 하면 재판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다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보되는데 네. 재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란 얘기죠.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막 5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지금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박대령 보직해임 무효 소송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에 해병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 조회 요청을 기각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어요. 해병대가 왜 이렇게 하는 해병대가 걸까요?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해병대 소송 수행자가 국방부 담당자한테 보내서 국방부 담당자가 냈습니다. 참나. 그러니까 감독하고 있나 봐요. 문건 하나를 내는데도 네. 원래는 국방부가? 개별 부대에서 알아서 냅니다. 예. 근데 국방부 소송 수행자 명의로 그러나 해병대 법무실장이 만들어서 그 작성자 명의는 해병대 법무실장, 예. 제출자는 국방부의 직원 이렇게 예. 냈더라고요. 예. 감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다가 그것만 참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 자연스럽게 규명됐다라는 그런 투에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주장으로 모든 것은 다 규명됐지 않느냐. 무슨 의혹이 있느냐. 무슨 규명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난립니다 네, 지금. 지금 그 행정법원도 참 안타까운 게요. 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거기에 제출했고요. 예. 거의 뭐 그 자료실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행정법원에서. 네. 그리고 제가 그건 왜 행정법원에 제출했냐면 통신 자료 확보를 이제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러니 행정법원도 수원지방법원도 군사법원 재판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 증거만은 이번 달에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다 적었어요. 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원지방법원은 죽었나 봐요. 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57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지명 뭐 임명장 곧 주겠죠. 예. 그 지난번에 그 저하고 취재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용현 그 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군사법원 인사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뭐 군사법원 인사에도 군판사, 군검사 인사에도 전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최병 순직 해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인사 조치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재판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재판이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재판부도. 재판부가? 저희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뭔가 변론 종결을 빨리 시켜서 그런 외부의 그 작용을 차단하겠다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속도를 갑자기 재판부도 내고 있고요. 다음 길이 9월 25일입니다. 네. 보통 9월 3일 날이기 때문에 한 달을 뛰고 재판을 지정하는 게 통상적인데 같은 달 내에 비록 초순과 하순이긴 하지만 두 번을 지정했다는 것은 재판부도 빨리 끝내겠다. 그리고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이 있고요. 저희가 증인 신청한 게 있는데 저희 증인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달라. 이제 더 이상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심 선고가 언제 나올까요? 12월 전에 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전? 네. 그래서 사실 김기한 사령관도 원래는 추가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신문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서면 진술 취지에 사실조회로 바꿨어요. 법원도 흔쾌히 그러면 증인 신문은 철회하시라 해서 우리가 증인 신문 철회하고 지금은 뭐냐면 사실 재판은 구부등선을 넘었어요. 이 정도 확보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구부등선 넘었다. 이 판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오늘 당장이라도 판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빨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인단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2월 전에 김용현 장관이 새로 부임을 해서 재판부를 교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겠죠. 어떤 후폭풍에 그건 휩싸일까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용현 전. 왜냐하면 근데 혹시 그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다는 못 봤죠. 태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긍정적인 면도 봤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의미 있다고 절대 뭐 안 한다 그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도 안 따를 거다라고. 예, 나도 안 따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명령해도 당신들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바로 그 멘트를 끌어내기 위해서 압박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명령해도 본인들은 따르지 마. 말하는 얘기예요. 예, 나도 예. 안 따르, 저도 안 따르겠습니다라는 말했다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논의되면 나도 계엄하겠다라고 명령하면 나도 안 따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장관이 돼서 국내 사건 때문에 국내 사태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면 따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진일보한 겁니다. 네.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 그럼 김용현 장관의 그런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계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하면 밑에서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군인들이?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본인이 나도 그 명령을 안 따를 것 같다. 네. 김용현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봐요. 네, 네. 그동안 어떤 장관 후보자든 뭐든 포함해서 장관급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선진국에서 네. 나 같아도 안 따르겠다 그 네, 명령에. 예.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장관이 됐을 때 혹시 계엄건이라거나 해서 선포되거든 이 지각 있는 군인들이요 따르지 마시오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김용현 장관에게 부여된 최고의 미션 뭐라고 보세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장관 인사를 해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요? 아마 이제 이 군사법원의 컨트롤이 군사법원 중요한 컨트롤. 그 항목이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발각됐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긴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규 인사가 아닌 앞당긴 인사를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했을 때는 네.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다 겁니까?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한다면 네. 대법원에 재판권 분쟁 신청을 해야죠. 대법원에 네. 왜냐하면 대법원의 재판권 분쟁이라는 것은 재판 관할에 관한 분쟁인 건 분명한데 예. 도저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재판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판부를 그런 식으로 갈아치워서 재판하기로 하면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그 저거 생각났어요. 반민특위 법정.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짓거리다. 그래서 재판의 속도를 내서 변론 종결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길어지면서 하게 되면 변명거리가 생겨요. 그렇죠. 정규 인사가 있는데 네. 뭐 이런 한 달 정도 땡긴 거야. 예. 판사들 바꾼 거 그거 뭐 별 문제 없어. 네. 원래 풀에서 이렇게 예정대로 돌아간 거야. 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네. 변론 종결에 가깝게 심리를 확 끌어올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정규 인사가 땡겨지면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누가 봐도 개입의 흔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를 내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특검이 쉽지 않은 단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그 얘기 좀 여쭤볼 네. 제3자로 갔습니다. 예. 그래도 12월 이전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특검 다음에 항명재판으로 순서를 잡았었는데 네.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항명재판을 먼저 끝내자. 항명재판 네. 먼저 끝내자. 여기서 무죄를 받아서 예.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자. 예. 왜냐하면 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무죄는 지금- 명백하다. 지금 선거에도 박정우는 무죄다. 네, 무죄는 명백하다. 무죄는 명백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변호사님 뭐 재판 속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유 그 아까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요건 꼭 읽어드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시작하셨네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셨고요. 아 깜짝이야. 일찍 시작한 줄 모르고 지각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유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종섭 어이가 없네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치매 아닙니까? 예 응원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셨고요. 나라꼴이 왜 이러나요? 교민들이 속이 터집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따가 시작하면 전 세계 어디서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시는지 제가 명단을 취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취재 편의점 시작할 때 이 사건은 취재 편의점이 끝까지 간다. 예, 처음에 시작도 같이 했고 끝까지 같이 간다. 예, 저희가 결심을 했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있는 한
박정훈 대령의 재판 사건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100만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까 어떤 분이 그 김어준 시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동접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일 오전 9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민 변호사님 재판 일정 때문에 8시로 당겨서 번개 인터뷰했습니다. 가끔 저 출연자들의 일정 때문에 번개로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번개같이 들어와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